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태국의 한 커플에게 일어났던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부부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겪은 일입니다. 아내는 임신 초기 상태였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목숨을 거의 잃을 뻔한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만약 아내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날 밤 두 사람이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흥미롭고 무섭습니다. 임신 중이신 분이나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지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이며 들으실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청취자 한 분의 끔찍한 경험담입니다. 제보자의 가명은 민트씨로 하겠습니다. 민트씨는 오늘 들려드릴 이 무서운 이야기가 자신의 사촌 언니가 직접 겪은 실화라고 말했습니다. 때는 사촌 언니가 임신 3개월 차였을 때 밤에 남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2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민트씨의 사촌 언니, 가명으로 B씨라고 부르겠습니다. B씨는 원래 논타부리 주 출신으로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남편과 함께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논타부리에서 깜팽배추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당시 남편이 갑작스럽게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게다가 남편의 어머니가 위독하셨는데 집에는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깜팽배추에 있는 어머니 댁과 가까운 곳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였죠. B씨는 남편을 사랑했기에 남편과 함께 깜팽펫으로 이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밖에 나가 일하는 동안 그 부담을 덜어주고 어머니를 돌보거나 식사나 약, 물 등을 챙겨주는 등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의 부담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들이 이사를 결정한 후 두 사람은 깜팽펫주로 이사했습니다. 깜팽펫에 도착한 후 그녀의 남편은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마침내 한 배송업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오토바이를 타고 남편을 직장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퇴근 시간인 오후 5시가 되면 그녀는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생활을 몇 달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매우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이 어려운 체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임신 사실을 안 후 그들은 뱃속의 아기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녀가 임신 3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마침 새해 시즌이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배송업체의 동료인 오프씨가 그녀와 남편을 새해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파티는 오프씨의 여자친구인 N씨의 집에서 열렸는데 옆 동네에 있어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녀와 남편은 그곳에서 새해를 축하하자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들은 오프씨와 N씨와 매우 친했고 이전에도 여러 번 함께 파티를 즐겼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먼저 직장에 있는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 파티에 가서 좀 늦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샤워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였죠. 그 후 오토바이를 타고 N씨의 집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N씨의 집이 있는 동네는 약 15km 떨어져 있어 오토바이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고 준비를 마친 후 그들은 즉시 오토바이를 타고 N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날이 더 어두워지면 길이 좋지 않아 운전하기 어려울까봐 서둘렀습니다. 길에는 구덩이도 많았고 무엇보다 가로등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N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다행히 하늘이 막
어두워지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파티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술과 맥주를 사러 갔고 그녀와 NC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날은 그들 커플과 NC 커플 총 4명이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0시쯤 되자 NC가 그녀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 늦었어. 비 데리고 집에 가서 쉬게 해. 비는 임신 중이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임신한 사람은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 무섭다고. 다음에 와서 또 먹으면 되잖아. 괜찮아. 하지만 그녀는 아직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NC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앤 언니. 아미 새해 축하를 더 즐겼으면 좋겠어요. 모처럼 쉬는 날이잖아요. 좀 더 있으면 배가 더 불러서 어디 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고 NC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대부분 오프씨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어갔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프씨와 NC는 알았어. 어서들 가. 뒷정리는 우리가 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기 전 NC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타고 갈 거야? 아니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몇 시간만 있으면 아침이니까 아침에 가도 되잖아. 그녀는 NC에게 폐를 끼친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한번 신세를 졌는데 잠까지 자는 것은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금방 집에 도착할 거리였죠. 그래서 그녀는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앤 언니. 저희 천천히 가면 금방 도착할 거예요. NC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 후 그녀와 남편은 작별 인사를 하고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NC의 마을 안에 있을 때는 아직 가로등 불빛이 있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달렸고 마을을 거의 벗어날 때쯤 길 건너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한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아저씨는 헤드랜턴을 차고 있었는데 아마 개구리를 잡으러 급히 가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녀와 남편은 그 아저씨에게 별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만약 아저씨가 갑자기 손을 흔들어 그들을 멈춰 세우고 소리치지 않았다면 말이죠. 젊은이들, 이 밤중에 어딜 가는가? 그녀의 남편은 오토바이를 멈추고 소리쳐 대답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파티하고 다른 동네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저씨.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B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시선이 B씨의 배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배에는 옷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저씨의 표정이 약간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인데 이 밤중에 오토바이 타고 돌아가지 말게. 앞으로 갈 길은 불도 없고 위험해. 아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서 하룻밤 묵고 아침에 가게나. 아저씨는 진심으로 걱정하며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눈에 띄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경고하니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집에 가고 싶어서 아저씨에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조금만 가면 도착해요. 그리고 친구 집에 신세 지는 건 미안해서요. 우리 집에서 자는 게 훨씬 편해요. 이번에는 그녀가 말을 하자 아저씨는 눈에 띄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허리에 찬 가방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하더니 그들의 오토바이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아저씨가 걸어올 때 그들은 아저씨가 무엇을 주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아저씨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에 쥐고는 길을 건너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아저씨가 손을 펴자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은 평범한 낡은 1바트짜리 동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말했습니다. 이 동전 몸에 지니고 있게. 그러면 안전할 걸세. 그녀와 남편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이런 물건을 주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녀는 동전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저씨가 무서운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감사 인사를 했고 남편도 아저씨에게 아저씨, 그럼 저희 이제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안전운전하게나. 그리고는 의문스러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젊은이, 돌아가는 길에 무슨 소리가 들려도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말도 걸지 말게.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가게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여전히 어리둥절했지만 남편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네, 아저씨. 알겠습니다. 그 후 남편은 오토바이를 출발시켰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길은 아저씨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길 양쪽은 숲과 나무뿐이었고 가로등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유일한 불빛은 그들의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뿐이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하늘이 아직 어둡지 않아서 이 길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에 돌아갈 때 하늘이 캄캄하고 지나가는 차 한 대 없을 때 그녀는 이 길이 매우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길이 좋지 않아 속도를 많이 낼 수 없었습니다. 구덩이도 많고 가로등도 없어서 빨리 달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집에 빨리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그녀는 돌아가는 길이 왜 오는 길보다 더 오래 걸리는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도착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길지? 오는 길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껴. 하지만 별일 아닐 거야. 불이 없어서 우리가 멀게 느끼는 거겠지. 남편의 말을 듣고 그녀도 동의했습니다. 불이 없는 어둠과 무서운 분위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이 매우 길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의 허리를 껴안은 채 아무 생각 없이 길가를 바라보며 갔습니다. 숲을 빠져나오자 길 양쪽이 논으로 바뀌는 도로로 들어섰습니다. 당연히 무서움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양쪽에 빽빽한 나무가 없고 논만 있었기 때문이죠. 멀리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에 한 여자가 논두렁 끝 오두막 근처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아저씨처럼 개구리를 잡으러 나온 마을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오토바이가 그곳을 지나갔을 때 그녀는 아까 그 여자가 길가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논두렁 오두막에서 봤던 여자와 같은 사람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체형과 키가 비슷했습니다. 마르고 키가 크지 않은 여자. 키는 아마 155c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오토바이를 빨리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서 있는 곳에 가까워졌을 때 그녀는 그 여자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 여자를 비췄기 때문이죠. 그녀가 본 여자는 중년 여성이었고 머리는 포니테일로 묶고 평범한 티셔츠와 칠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을 사람 중 한 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 오른쪽에는 큰 흉터가 있었습니다. 아주 눈에 띄는 흉터였죠. 그들의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순간 그녀는 힐끗 쳐다봤는데 그 여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기색도 없이 그들의 오토바이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차가 지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사람처럼요. 그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상하게 무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의 시선을 느꼈을 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멀어? 도착을 안 하네. 그들은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논이 끝나고 다시 길가의 숲과 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좀 나았습니다. 가로등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로등 기둥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었습니다. 한참을 더 달리자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목덜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고 다시 숲지대로 들어섰기 때문에
갑자기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찬바람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계속해서 백미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게 달리던 속도를 점점 더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빠르게 달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불평하듯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달려? 위험하잖아. 길도 어두운데 넘어지면 어떡해?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렸고 속도를 줄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동물의 발톱이 바닥을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녀가 들은 바닥은 바로 도로였습니다. 소리는 마치 개가 쫓아오는 것처럼 타다다닥 타다다닥 하는 소리였습니다. 본능적으로 개를 무서워했던 그녀는 개가 다리를 물까봐 겁이 나서 남편의 허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꽉 껴안는 순간 남편은 오토바이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만약 구덩이라도 만났다면 오토바이가 공중으로 뜰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빨리 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 발톱이 바닥을 긁는 듯한 타다다닥 소리는 계속해서 뒤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타다다닥 하는 발톱 소리만 들었을 뿐 개 짖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보통 개가 쫓아올 때는 짖는 소리가 나기 마련인데 이곳은 조용했습니다. 오직 도로 위를 긁는 발톱 소리만이 그녀를 뒤쫓아올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남편을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꽉 껴안는 것을 보고는 속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마치 그녀가 무엇을 마주쳤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간 달린 후에도 속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지만 개가 쫓아오는 소리는 멈출 기미 없이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계속해서 발톱이 도로를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평범한 개였다면 이렇게 죽기 살기로 쫓아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속도를 줄여야만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앞에 구덩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가 구덩이에 빠지는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가 뒤에서 자신의 옷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그녀를 오토바이에서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마치 손톱이 있는 손이 그녀의 옷을 탁 하고 잡아채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무언가가 자신의 옷에 닿았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등 뒤에서 자신을 건드리고 옷을 잡아당기자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몸을 돌려 무엇이 자신의 옷을 잡아당겼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돌아보려는 순간 남편이 그것을 알았는지 서둘러 소리쳤습니다.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남편이 큰 소리로 외치자 그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방금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남편이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뒤돌아보지 마 라고 외쳤는지 매우 불안하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두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도로 위를 긁는 발톱 소리는 계속해서 뒤따라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뒤쫓는 것이 개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어떤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겁에 질릴까봐 눈을 뜨기조차 무서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저 모든 신성한 존재들에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빨리 집에 도착하게 보호해주세요. 손으로는 남편을 꽉 껴안고 아무 일 없이 집에 도착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귓가에서 새의 날갯짓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새가 바로 옆에서 퍼덕퍼덕 날아가는 것처럼 매우 큰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뒤를 타다다닥 쫓아오던 발톱 긁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무언가가 자신의 등 뒤를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코트를 덮어주는 것처럼
등 뒤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놓이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느낌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도로를 긁던 발톱 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사라졌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고통에 찬 사람의 날카로운 비명 같았습니다. 몇 초 동안 울리던 비명은 등 뒤의 따뜻한 느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소리도 이상한 일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휴, 마치 크게 안도한 것 같았습니다.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동네에 들어섰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약 5분 더 달려 마을에 들어섰고 마침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각자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도 방금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감히 물어보거나 남편에게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연휴 기간이라 다음날 남편도 집에 있었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직 아침이 되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전 10시쯤 남편이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그가 파라세타몰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젯밤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밖 테이블에 나와 앉았을 때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빨리 달린 거 우리 쫓아오던 게 피하려고 그런 거지? 나 길 내내 개가 우리 쫓아오는 발톱 긁는 소리 들었어. 그녀가 말을 마치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무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오프오빤의 마을 숲에서 나올 때 중년 여자 서 있는 거 봤어? 이번에는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응, 머리 묶고 얼굴 오른쪽에 흉터 있는 사람 맞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빠도 봤어? 나도 봤어. 그러자 남편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계속 거울 보는 거 봤어?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맞아. 오빠가 계속 백미러 보는 거 봤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녀는 말했습니다. 무슨 일? 왜? 말해줘. 말해줘. 나도 오빠한테 왜 그렇게 거울을 보냐고 물어보려다가 운전에 방해될까봐 안 물었어.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거울을 본 건 처음에 그 여자가 가만히 서 있었기 때문이야. 우리 차가 지나가는데 그 여자가 우리 차를 따라 쳐다보는 걸 봤어. 근데 우리가 지나간 후에 그 여자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너한테 여기까지만 얘기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이야기하려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촉했습니다. 얘기해줘. 얘기해줘. 무슨 일이었어? 무슨 일이었냐고. 하지만 남편은 망설이는 듯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녀가 계속 조르자 남편은 마침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여자를 지나친 후에 그 여자가 계속 우리 차를 쳐다보는 걸 봤어. 그래서 사이드 미러를 봤는데 가만히 서서 우리를 쳐다보던 그 여자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 어깨를 으쓱으쓱, 팔을 비틀고, 다리를 움직이고, 목을 까딱까딱 움직였어. 그러더니 그 여자가 천천히 몸을 돌려 길가에서 도로 위로 내려와 천천히 우리를 따라오기 시작했어. 쿵, 쿵, 쿵. 하지만 걷는 모습이 평범한 걸음걸이는 아니었어. 마치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 같았지. 그 여자는 도로 위로 살금살금 내려와 우리를 따라왔어. 그리고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지. 내가 백미러로 봤는데 그 여자의 다리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어. 길어지고 또 길어지고 다리가 거의 찢어질 정도로 성큼성큼 걸었어. 처음에는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이제는 속도를 높여서 빠른 걸음이 되었어.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성큼성큼 걷고 있었지. 그리고 멀리서 그 여자가 멈추지 않고 우리 차를 따라오는 걸 봤어. 논을 지나 다시 숲으로 들어서자 그 여자는 점점 더 빨리 걷더니 결국 뛰기 시작했어. 그 여자가 이상하다는 걸, 그리고 차를 따라 뛰어온다는 걸 알았을 때 차와 그 여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 나는 점점 더 속도를 높여 도망쳤지. 처음에는 그 여자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까봐 무서웠어. 우리에게 해를 끼칠까봐. 하지만 잠시 후 도로 위에서 발톱 긁는 소리가 들렸고 다시 거울을 봤어. 내가 본 것은 얼굴에 흉터가 가득한 아까 서 있던 그 여자였어. 하지만 모습이 변해 있었지. 머리는 헝클어지고 부풀어 오른 노파로 변해 있었어. 양쪽 눈은 눈동자 없이 새까맸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어. 그 모습으로 빠른 속도로 차를 쫓아오고 있었어. 손은 발톱이 길었고 손으로 땅을 긁으며 타다다닥 소리를 내며 쫓아왔어. 그 모습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손발이 굳어버렸어. 머릿속이 하얘졌지. 오직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내가 속도를 높이자 그 여자는 두 발로 뛰던 것을 멈추고 개처럼 네 발로 뛰기 시작했어. 손까지 써서 퍼버벅 소리를 내며 땅을 긁었지. 속도가 훨씬 빨라져서 거의 차를 따라잡을 뻔했어. 나는 그게 네 옷을 잡으려고 뛰어오르는 것을 봤어. 아마 네가 차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의도였을 거야. 그게 네 옷을 잡으려고 뛰어오르는 장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래서 너한테 소리친 거야. 뒤돌아보지 말라고. 만약 네가 뒤돌아봤다면 분명 그놈한테 잡혀서 차에서 떨어졌을 거야. 남편이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B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또한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옷이 당겨졌던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녀가 뒤돌아봤다면 분명 집에 돌아올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게 네 옷을 잡으려고 하는 걸 본 후 나는 그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속도를 더 높여 도망쳤어. 그동안 나는 계속 거울을 봤지. 처음에는 귀신이 무서웠지만 그때는 그런 건 다 사라지고 너와 아기가 무사하지 못할까봐 더 무서웠어. 한참을 그렇게 도망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큰 차가 따라오는 줄 알았지. 하지만 갑자기 내가 헤드라이트라고 생각했던 그 불빛이 점점 떠올라 우리 오토바이 가까이 다가왔어. 그때 알았지. 그건 불빛이 아니었어. 마치 거대한 날개를 가진 무언가 같았어. 주위에는 눈부신 흰빛이 둘러싸고 있어서 그 형체를 제대로 볼 수 없었어. 그 흰빛에서 튀어나온 날개는 문짝만큼이나 거대했어. 나는 그 물체가 우리 차 가까이 날아와서 네 발로 쫓아오던 그 귀신 같은 여자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을 봤어. 그것이 점점 속도를 늦추더니 마치 포기한 듯 쫓아오기를 멈췄어. 내가 길가의 가로등 불빛에 가까워지자 내가 봤던 날개 달린 흰 빛은 사라졌어. 남편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등 뒤에서 무언가가 감싸주는 듯한 따뜻한 느낌을 받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그때가 남편이 그 흰 빛을 본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그녀는 낯선 아저씨가 주었던 낡은 동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불길한 물건이라서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귀신에게 쫓기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어젯밤 메고 있던 가방에서 그 동전을 꺼내 남편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저씨가 준 동전이 무엇인지, 흑마술이나 주술이 걸린 동전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동전을 이리저리 뒤집어보자 동전에 새겨진 형상은 아저씨에 대한 나쁜 생각을 즉시 바꾸게 했습니다. 아저씨가 건네준 동전은 그녀의 안전한 여행을 기원하는 축복의 말과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그 동전은 바로 가루다 동전이었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연도는 불기 2517년, 즉 1974년이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그들을 구해준 날개 달린 흰 빛이 바로 가루다였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그녀는 매일 하던 대로 저녁에 오토바이로 남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녀는 길에서 일어났던 일을 오프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프 씨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애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나보고 오토바이 타고 가서 너희들 데리고 와서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었어. 근데 아무리 달려도 너희를 따라잡지 못했고 찾지도 못했어. 무서워서 나도 더 이상 따라가지 못했지. 그녀의 남편은 오프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를 쫓아온 그 여자가 뭔지 아세요? 오프 씨 동네에서 그런 걸 본 사람이 있나요? 오프 씨는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동네에는 비법이라는 귀신이 있는데 밤에 여자를 해치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임신한 여자를 더 좋아한다고 했죠. 유산시키기 위해 해를 가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뱃속의 아기를 먹기 위해 유산시킨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이려고 한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이 이야기가 널리 퍼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오토바이 사고로 유산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한 명의 여자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가던 임신한 여자들에게 여러 번, 여러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가장 최근 사건은 그녀와 남편이 깜팽패스로 이사 오기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한 부부가 밤에 친척집에서 다른 마을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핏법이 출몰한다고 알려진 지점을 지나갔는데 아마도 그들이 얼굴에 흉터가 있는 중년 여자를 본 바로 그 지점이었을 겁니다. 다음날 새벽 차를 몰고 지나가던 사람이 길가에 오토바이 사고가 난 것을 발견하고 구조대에 신고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의식을 잃었고 외상만 입었지만 아내는 차에서 멀리 튕겨나가 뱃속의 아이와 함께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남편이 깨어난 후 관계자는 어떻게 운전했기에 길가에서 사고가 났는지 전후 사정을 물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증언에 따르면 저희는 그냥 잘 달리고 있었어요. 논을 거의 다 지났을 때 정체 모를 무언가가 엄청난 속도로 차를 쫓아왔고 그래서 차가 중심을 잃고 길가로 들어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바로 그 비법 귀신의 짓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 사건에서 무사히 살아남은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가루다 동전을 준 그 아저씨에게 정말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 후 그녀와 남편은 퇴근 후 시간을 내어 그 동전을 주었던 아저씨를 며칠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아저씨를 다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B씨가 남편과 함께 깜팽패주로 이사 갔을 때 겪었던 모든 경험입니다. 어느 동네,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깜팽패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면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고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실 겁니다. B씨의 남편이 피법 귀신이 차를 쫓아오는 모습과 특징을 설명했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저를 흥미롭게 만든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B씨가 개구리 잡던 아저씨에게서 받은 1974년 가루다 동전입니다. 저는 그 동전에 어떤 특별한 힘이 있는지, 혹시 축성된 동전이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B씨가 받은 1974년 가루다 동전에 어떤 효능과 힘이 있는지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1974년 1바트 가루다 동전은 그 자체로 힘과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믿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동전은 어떤 축성 이식도 거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동전의 형상이 점성술과 수비학의 원리에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1974년 가루다. 동전의 가루다는 다리를 쭉 편 자세를 하고 있는데 이는 먹이를 낚아채려는 동작입니다. 여기에 둥근 동전의 모양은 바람의 원소를 상징하며 가루다의 힘을 증폭시킵니다. 둘째, 점성술의 원리에 따르면 2517년이라는 숫자를 두 쌍으로 묶었을 때 이와 오는 흙의 원소를 1과 7은 불의 원소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바람의 원소인 둥근 동전 그리고 금속을 녹여 만든 동전의 재료는 물의 원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져 이 동전은 흙, 물, 바람, 불의 4대 원소를 모두 갖추게 됩니다. 또한 2517년에
517이라는 숫자는 축성 없이도 가루다에게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숫자 5는 목성을, 1은 태양을 상징하는데 이 두 숫자가 붙어 있으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1이 토성을 상징하는 7과 붙으면 불의 원소 쌍이 되어 힘이 배가 됩니다. 이 517이라는 숫자가 동전에 새겨짐으로써 가루다에게 더욱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74년에 이 동전이 발행되었을 때 신성함을 상징하는 목성이 물병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물병 자리는 라후가 주인인 자리인데 전설에 따르면 라후는 도깨비불로 만들어졌습니다. 목성이 그 자리에 들어서면서 도깨비불이나 모든 불길한 것들이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목성이 물병 자리에 위치하면서 모든 불길한 것들을 막아주고 정화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1974년 일바트 가루다 동전은 별도의 축성 과정 없이도 그 자체로 신성함과 힘, 효능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동전을 부적으로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애군을 막고 귀신을 쫓아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특히 정글을 탐험하는 사람들이나 벌목꾼 등 숲에 자주 들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 동전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숲 어디에서든 잠을 잘 때 잠들 곳 위에 가루다 문양을 박아두면 악한 것이 해를 끼치러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믿음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부적으로서의 특별함 외에도 수집계에서 1974년 일바트 가루다 동전은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꽤 높았습니다. 특히 수집가들이 찾는 특징을 가진 동전은 가격이 더욱 치솟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집에 있는 오래된 동전이나 오래된 동전을 수집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1974년 가루다 동전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주저없이 지갑에 넣고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그것이야말로 좋은 부적입니다.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습니다. 무서움, 긴장감, 공포 등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도 소름이 돋았네요. 많은 분들이 귀신이 쫓아오는 이야기나 길가에 나타나는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길가 귀신은 더 무섭죠. 오늘 길가 귀신과 비법 귀신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밤 이만 작별 인사를 드리기 전에 만약 귀신 이야기나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우리는 같은 부류입니다. 혹시 이런 귀신에게 쫓기는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에 이동해야 하는 분들, 특히 임신 중이신 분들은 부적이나 성물을 꼭 지니고 다니세요.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혹시 깜팽패주에 계시면서 다른 이상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